전투엔 대승을 했으나 나라가 있고 국력이 있는 일제는 정책적으로 만주 군벌에 압력을 가해 진입 독립군을 토벌하려고 하였으니 전투엔 패했지만 외교적인 압박으로 이미 2만이 넘는 일본군이 만주로 진입해 있었다. 발빠른 독립군 일부 단체는 벌써 러시아로 옮겨가고 있었다. 이미 러시아 혁명 이전부터 소수의 조선인이 망명해 있었고 혁명의 혼란기가 끝나 레닌의 공산주의 혁명이 거의 자리를 잡았을 무렵엔 1918년 5월 러시아 하바로프스크 케버라프스크의 동부 시베리아 총독 관저 볼셰비키의 원동인민위원회 의장 크라스토체코프의 지원을 받는 이동희 박의 전일 등이 중심인 한인사회당이 있었다. 이들 휘하에는 니콜라옙스크항을 근거지하는 일리아 박의 이양부대와 하바롭스크 한인 마을인 다반에서 구성된 최니콜라이의 다반군대가 있었다. 1919년 9월 이르쿠츠크에서 스미야스키의 지원을 받아 김철운, 오아묵 등이 중심이 되어 만든 전로 한인공산당으로 대표적인 무장부대는 자유대대가 있었다. 그리고 만주에는 일본군이 훈춘 사건을 기화로 요소요소에 주둔 그물망을 형성하여 독립군이 모여든 곳이 청산리였는데 청산리 대첩 후 독립군은 대단위로 움직일 수가 없었다. 소규모로 분산 이동을 해야 했는데 중국도 표면적으로 독립군을 압박하고 있어 결국 마지막으로 택할 수밖에 없는 곳이 러시아로의 이동이었다. 일본군의 그물망을 피해서 움직여야 해서 어려운 난제가 많았다. 청산리 독립군 소문을 들은 광국은 간내올로 오지 않고 만주로 갔으면 나도 독립군이 되었을 텐데 하며 안타까워했다. 한편 경범은 훈춘각에 식품을 대주는 상점의 점원으로 취직을 해서 물건을 배달을 하면서 들락거리게 되었다. 그리고 거기에 일하는 여자 중 서빙을 하는 민자라는 여인이 홀몸이라는 것을 알고 슬쩍 추파를 보냈다. 경범은 신장이 8척이 넘는 데다가 얼굴은 준수하게 생겨서 호감이 갈 만했는데 인자는 멈칫하더니 이내 얼굴을 돌렸다. 그렇게 훈춘각을 드나들며 민자를 흔들기를 일주일 만에 갑자기 모자라는 물건을 구입하러 가게에 온 민자가 짐을 들고 가려는 걸 제가 들어다 드리겠습니다. 호의를 보이며 짐을 들고 따라가며 말을 걸었다. 조선인이신가요? 예. 저는 강원도 촌놈인데 상처를 하고 살다 보니 예까지 흘러왔습니다. 경범은 자신이 호라비인 것을 밝히며 여인의 반응을 보았다. 지는 부산 외관 쪽이에요. 일본말을 할 줄 아시나 봅니다. 예 좀에 합니다. 그 덕에 예까지 왔심더. 가족은 없나요? 호열자가 퍼지던 해에 남편을 잃고 살다 보이 그리 되심더. 경범도 호열자로 아내를 잃은 이야기를 하면서 머슴을 하며 굴러다니다 보니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고 했다. 그러는 사이에 훈춘각에 도착하였고 짐을 건네주고 돌아왔다. 그렇게 경범은 민자의 맘을 흔들어 놓는데 성공을 했다. 독립군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일본군의 주둔지, 즉 검문과 그들이 독립군을 토벌하기 위한 일본군의 이동 상황인데 곳곳에 정보원들이 수시로 전서구를 띄워 보고되고 있었다. 그리고 매일 훈춘각에 물건을 배달하며 살랑살랑 맘을 흔들어 놨는데 또다시 떨어진 물건이 생기자 민자는 다시 물건을 사러 나왔고 경범을 기회다 싶어 물건을 들여다 주면서 나이도 들어가고 일도 힘들고 월급도 그래서 어디 좋은 자리가 나오면 좋겠다고 했다. 민자는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경범은 꼬박꼬박 월급을 받으며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했다. 이게 결정적으로 민자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아쉽게도 벌써 훈춘각에 도착하고 말았다. 민자가 쾌제를 부를 일이 생겼는데 훈춘각에서 집사처럼 허드렛 일을 하던 육순의 노인이 내년에 환갑이 되니 그만두겠다고 했다. 민자가 야마모도 가꾸꼬에게 이야기를 하니 민꼬가 이야기하니 한번 보자고 했다. 면담 과정에서 그를 아느냐 물어서 전혀 모른다고 했고 할 줄 아는 거라곤 산판일에 농사일밖에 모른다고 했다. 가꾸꼬가 보기에도 잘생긴 경범에게 호감이 갔고 일본인을 두는 것보다 싸고 좀 덜 떨어진 것 같아 고용을 하였다. 그렇게 경범은 훈춘각 진입에 성공을 하였다. 일제는 초반엔 독립군과 이주 조선인을 분리해서 소탕작전을 했으나 청산리 전투 패배에 대한 보복으로 무차별 학살을 자행하기 시작했다. 화룡현 장암동에서는 28명의 기독교인을 세워놓고 소총 사격 연습용으로 써서 죽은 시신의 2차 사격까지 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연기련 의랑구에서는 30여 호의 전 주민을 몰살시키고 불타는 집에 살아있는 네 형제를 밀어넣고 불 속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며 즐겼다. 연기련 와룡동에 거주하는 교사를 붙잡아 얼굴 가죽을 모두 벗기고 두 눈을 빼내어 누구인지 식별할 수도 없게 만드는가 하면 어린아이를 칼로 찔러 죽이고 시체를 불태웠다. 어린 소녀를 폭행한 뒤 죽이는 등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고 부녀자들은 보이는 대로 겁탈하고 살해하였다. 마을을 포위, 습격한 뒤 모든 남자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총이나 창으로 학살했고 모든 민가를 소각하고 가축을 약탈함으로써 마을을 폐허로 만들었다. 당시 이와 같은 일본군의 만행을 취재하기 위해 현지에 갔던 동아일보 기자 장덕준을 일본군은 만행을 은폐하기 위해 암살까지 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본군의 잔인한 만행은 만주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던 미국인 선교사 마턴과 풋는 일본군의 학살 장면을 목격 개탄하는 피에 젖은 만주 땅이 바로 저주받은 인간사의 한 페이지라는 수기에서 생생하게 입증 폭로되었다. 독립군들은 여러 경로로 러시아로 향했는데 연변주의에 많은 포위망을 쳐놓고 경쟁적인 토벌 과정에서 많은 우리 동포들이 희생되었다. 10월 9일에서 11월 5일까지 불과 27일간 간도 일대에서 학살된 사람들은 현재 확인된 수만 해도 3,469명에 이르렀다. 그렇다고 훈추는 조용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코산이 경범을 불러 진동과 만순에게 서신을 전하라고 하여 심부름을 다녀왔는데 그날 밤 진동과 민순이 훈춘각에 와서 술을 마시고 이른 아침에 떠났다. 그곳은 투먼시 훈춘시 왕칭현 402 602로에서 동리년으로 해서 러시아로 가는 길목을 주시하고 있었고 거기엔 코산의 손과 발인 진동과 만순의 활동 영역이기도 해서 특별히 일본군과의 충돌을 우려해서 미리 주의를 환기시킨 모임이었다. 경범으로선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전혀 알 수가 없어 답답했으나 거기까지의 내용을 전서구와 접선 서신을 띄웠다. 독립군은 산길을 지나면서도 산적과의 충돌 없이 러시아 접경으로 나갈 수가 있었다. 아마 일본군이 많이 활동하니 군복을 입을 자들과 충돌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한 모양이었다. 41살의 간내올 광국은 올해도 농사일을 마치고 산판일을 나섰다. 반면 단월 박진사는 손녀딸 윤희가 천자문을 줄줄 외자 박진사가 한바구음을 터뜨렸다. 비교적 집안이 넉넉하고 종까지 부리고 있었고 아직도 사랑방에는 서당이 있었고 손자와 이웃 아이들이 다니고 있었는데 정식으로 가르치지 않았는데 어깨너머로 글을 외우고 있으니 총명한 데가 있었다. 그날 박진사는 부인에게 이보시오 부인. 예. 왜 윤희 곁에서 잘 보살펴주던 복 뭐라고 하던 애 이름이 뭐요? 아, 복단이요. 그 아이가 몇 살이요? 8인가 9인가 하지요. 그 아이를 윤희 몸종으로 하시오. 예, 단단히 일러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복단이는 진사마님의 부름을 받고 아씨를 잘 모시고 다니라는 명과 함께 다른 일에서 제외되어 윤희의 몸종이 되었다. 시대가 변하여 노비의 속량이 대세였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맨몸으로 나가면 살기가 힘들어 있는 사람이 많았는데 복단이 아비 어미도 그런 분류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독립군들은 모두가 천신만고 끝에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러시아와 만주의 국경지역인 흑룡강성, 밀산시의 북로군정서의 서일 총재와 김좌진 총사령관 사단장 김규식을 중심으로 대한신민의 단장 김규면, 대한국민의 구춘선, 혼춘대한국민의 이명순, 국무도독부 사령관 최진동, 의군부 이범윤, 혈성단 김국초, 야단 심포로 일명 아솔의 대한정의군 정사 이규, 대한신민당 김성배로 10개 단체가 모였고 병력은 3,500여 명에 이르렀다. 동걸도 3,500여 명 중 한 명이지만 모두가 굶주리고 헐벗고 머리를 산발들을 하여 산적 거짓대가 따로 없었다. 거기서 그래도 각자 새를 불리기도 있었고 약간의 인원 이동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우금치에서 돌아가고 자신이 철없던 시절의 장난으로 일본군에게 붙잡혀 들어가게 한 동학도에게 사죄하는 맘에 동학의 한 교파인 청림교 계열로 옮겼다. 단장은 아소레라고 불리는 곳에 소속되었는데 이 선택이 결국 거기서 종교 모임에 참석하면서 사람이 하늘이라는 교리를 접하게 되었다. 10여 개의 독립군 대표들이 회합 끝에 부대를 통합 및 재편성하여 대한독립군단을 조직하여 총재는 서일,
부총재는 홍범도, 고문은 백순과 김호익, 외교부장은 최진동, 참모부장은 김좌진, 참모는 이장령과 나중소, 군사고문은 지청천으로 하였다. 그리고 군단 휘하에 상급부대로 여단을 두고 제1여단에는 여단장 김규식과 참모, 박영희, 제2여단에는 여단장 안무와 참모 이단승, 제2여단 기병대에는 기병대장 강필립과 중대장 김창완, 오강선, 조동식 등을 선임하였다. 여단 아래에 3개 대대, 9개 중대 27개, 소대가 편성되어 있었으며 총병력은 3,500여 명으로 대규모 병력이 되었다. 그러나 덩치가 커진 만큼 대병력을 유지하기 위해 무장과 피복, 군량 등 여러 지원이 더욱 절실해졌다. 그런가 하면 일본군은 3, 4개월에 걸쳐 2,500호의 민가와 30여 개의 학교들을 불태우고 재산과 식량을 약탈하였으며 한국인들을 보는 대로 학살하여 확인되지 않은 수를 합하면 피해자는 적어도 수만 명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일본은 노령 연해주에 살고 있던 동포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만행을 자행하였는데 간도학살 사건 또는 경신참변에 한 맺힌 그 해가 저물어가고 국내에선 1921년 1월 1일을 기해 그동안 사용하던 건양, 광무, 융의가 새겨진 동전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건양, 광무, 융의 연호가 새겨진 대한제국 동전들은 수량도 많아서 산골 오지에도 널리 분포된 상태였고 일부 위조된 건양 동전, 광무 동전, 융의 동전이 대량으로 주조되어 유통된 상태였다. 밀산의 대한독립군단은 어렵게 겨울이 지나고 있었고 논쟁이 벌어졌는데 김좌진은 공산주의자들의 코민테른약 소민족의 독립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그를 믿을 수 없으니 다시 간도로 돌아가자고 주장했으나 극동공화국 소속 자유대대의 오하무기 자유시에 대한 독립군단을 위한 군대 주둔지를 마련할 테니 이곳으로 집결하기를 권했다. 이에 1921년 1월 중순부터 3월 중순에 걸쳐 대한독립군단 소속 한인무장부대들은 러시아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볼셰비키의 적군은 대한독립군단을 흡수하여 백군과의 내전에 투입할 계획이었고 대한독립군단은 지원이 절실했기에 계속 러시아로 들어갔다. 연해주와 흑룡강 일대에서 한인무장부대로 활동하던 문창범, 한창의 도움으로 대한독립군단은 만주와 러시아 국경 하천인 우수리강을 넘어 안전지대인 연해주 이만에 집결하였다. 이만시로 들어간 이청천 부대는 홍범도의 소개로 소련 적개군 한인부대장인 바길리아 연대장을 알게 되었고 바길리아는 소련 교관을 한국 독립군부대에 배치하여 전술법을 교육하는 등 독립군을 훈련시켰다. 한편 간내올 광국은 뗏목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 광목을 한 통 사왔다. 광목 한 통을 콩짚을 태운 재를 삼배자루에 넣고 물에 담가서 잿물을 만들어서 가마솥에 넣고 한나절을 삶아서 강가에 가지고 나가서 빨아서 강가의 자갈밭에 널어 놓았다. 하얗게 표백된 광목은 보기에도 좋았다. 목화를 심을 밭도 없지만 설사 목화를 심었다 해도 목화를 따서 씨알을 돌려서 씨를 빼고 활로 타서 물레를 돌리며 씨를 자아서 배틀에 올려서 몇 달을 짜야 할 것을 사다 주었으니 남수는 부자가 된 것 같았다. 1921년 3월 노령 연해주와 흑룡강 일대에서 활동 중이던 문창범, 한창회 등의 도움을 받아 당시 연해주에 있던 대한국민의회의 문창범과 자유대대의 오하묵 등은 자유시에 군대 주둔지를 마련하여 독립군을 집결하도록 권하였다. 그렇게 자유시에 모인 한인무장부대를 살펴보면 우선은 간도 지역의 독립군부대가 주축인 대한독립군단은 최진동 등의 총군부, 안무 등의 국민해군, 홍범도 등의 독립군, 서일 등의 서로군정서의 민족주의 계열이었다. 대한독립군단이 자유시에 집결한 궁극적 목적은 분산돼 있던 독립군 부대들이 힘을 합쳐 단일한 조직 아래 대일항전을 전개하려는 것이었고 적군을 도와 일본군을 몰아냄으로써 자치를 보장받으려는 의도도 있었다. 그리고 러시아 지역의 연해주 한인무장부대들로는 김표돌의 2만군, 최니콜라이의 다방군, 바길리아의 2항군, 오항묵의 자유대대, 박그리골리의 독립당군 등으로 공산주의 계열의 무장 세력은 두 개로 나누어져 한인 연합부대의 통수권을 서로 차지하려고 경쟁하고 있었다. 고려공산당 상하이파는 일리아 박의 2항군대로 대표되고 고려공산당 이르쿠츠크파는 오하묵의 자유대대로 대표됐다. 이들의 뿌리는 우리나라의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통합되기 전에는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
서울의 한성정부, 상하이의 임시정부까지 총 3개가 있었다. 상하이파는 상하이 임시정부를 지지했고 이르쿠츠크파는 연해주 대한국민의회를 지지했다. 자유시는 극동공화국 땅이었고 자유대대는 극동공화국 소속 부대였기에 한인 무장부대는 이르쿠츠크파의 자유대대에 편입이 되어야만 했다. 이때 상하이파 바길리아의 이항군대가 자유대대 편입을 거부하고 이를 극동공화국 한인부에 알렸다. 당시 극동공화국 한인부는 상하이파 인물들이 장악하고 있었다. 이들은 대한국민의회나 자유대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박창은 그리고리 F를 파견하여 극동공화국과의 협의하에 주도권을 차지하려 하였다. 일리아 박의 이항군대를 사할린 이용대대한 이용군로 만들어 모든 한인 무장부대를 이 밑에 두려 했다. 하지만 1921년 2월 중순 자유시에 도착한 박창은 일행은 총사령관으로서의 지휘권을 행사하려 하다가 실패 총사령관직을 사임했고 한인부는 그리고리 F를 연대장, 일리아 박을 군정위원장으로 임명하였다. 두 사람은 즉시 군대 관리에 착수. 일리아 박은 자유대대에 편입되었던 이항군대와 다방군대를 마사노프로 이동시켰다. 그리고 간도에서 온 독립군이 주축이던 대한독립군단도 자유시에서 강제로 내보냈다. 이때 자유대대는 끝까지 불응하여 장교들이 체포되었고 이항군대와 다방군대에 의해 무장해제되었다. 자유대대는 극동공화국의 지방수비대로 격화되어 강제로 편입되었다. 이렇게 자유시에 집결한 한인 독립군 부대에 대한 통수권은 상해파와 일리아 박이 가지게 되었다. 그러자 자유대대를 이끌었던 오하묵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이르쿠츠크에 있는 코민테른 제3인터내셔널 동양비서부에 가서 한인 무장부대의 통수권을 자기들이 가질 수 있도록 교섭했다. 코민테른은 극동공화국을 조종할 힘이 있었기에 코민테른 동양비서부는 이르쿠츠크파와 오하묵의 손을 들어주었다. 동양비서부는 임시고려혁명군정의회를 조직하고 총사령관에 네스토르 알렉산드로비치 칼란다리시빌리, 부사령관에는 오하묵, 군정위원으로는 김하석, 최성룡을 임명하였다. 1921년 6월 2일 소련 적군은 독립군의 무장해제를 요구하였는데 이는 우리 독립군이 소련 공산당을 위하여 싸워달라는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소련 공산당을 위해 싸우라는 요구에 독립군은 항의하였으나 그들은 이미 독립군을 2중 3중으로 포위하여 무조건 수락을 강요하고 있었다. 이때 소련군 배후에서 고려공산당 이르쿠츠크파가 이를 꾸미고 있었으며 김좌지는 소련 공산당의 이상한 눈치를 간파하고 극비리의 부하를 거느리고 흑룡강을 건너 중국 만주지방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일리아 박 등은 이에 맞서 한인군사위원회 전환군사위원회를 조직하고 극동공화국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 했으나 실패했다. 6월 6일 자유시에 도착한 칼란다리시빌리는 다음날 자유시에 있는 전부대를 소집하여 자신이 고려연명군정의회 총사령관임을 선포했다. 다음날 일리아 박에게 군대를 인솔하고 자유시로 들어오라고 명령했지만 일리아 박은 이를 거부했다. 하지만 대한독립군의 홍범도와 안무의 군대는 명령에 따라 자유시로 들어갔다. 그러나 일리아 박은 임시고려혁명군정의회에 계속 반항했다. 1921년 6월 27일 밤 11시 사할린 의용대대한 의용군의 연대장 그리고리 F까지도 칼란다리시빌리에게 투항하자 칼란다리시빌리는 사할린 의용대대한 의용군의 무장해제를 단행하기로 결정했다. 사할린 의용대대한 의용군에는 상하이파뿐만 아니라 간도에서 온 대한독립군 부대도 함께 있었다. 6월 28일 자유시 수비대 제29연대에서 파견된 군대가 사할린 의용대대한 의용군에 접근했고 이후 제29연대 대장은 사할린 이용대대한 의용군 본부에 들어가 복종할 것을 종용했다. 사할린 이용대대한 의용군은 무장해제 명령에 불응했고 자유시 수비대 29연대는 공격 명령을 내려 무장해제를 단행했다. 같은 날 오후 4시 칼란다리시빌리가 이끄는 소련의 적군과 오하묵의 자유대대가 사할린 이용대대한 의용군과 대한독립군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기관총, 장갑차, 대포까지 동원해온 그들을 향해 동걸은 몇 발의 사격을 가했으나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 더구나 난생 처음 보는 쇳덩어리 안에서 쏘아대는 기관총은 그의 아버지가 우금치에서 당했던 것이나 다름없었고 뒤쪽에는 제하강이 있어 도망갈 곳도 없었다. 동걸은 머리에 총을 맞고 아무런 잠깐의 고통을 끝으로 나른해 짐을 느끼며 모든 것이 사라졌다. 이 과정에서 독립군 960명이나 전사하였으며
동걸도 그 중에 한 명으로 불귀의 객이 되고 말았다. 고부에서 서울로 구리로 한골로 만주로 이어지던 그 삶이 그렇게 끝나고 말았고 그의 아들 철호나 아내 해란 그리고 유복자 다로까지도 그의 죽음을 알 리가 없었고 잊혀지고 철호나 해란의 가슴에만 남을 사람이 되었다. 전투 끝에 무장해제를 당한 사할린 이용대는 전사자와 도망자를 제외한 864명 전원이 포로가 되었다. 사건이 일어날 당시 조선에 분산된 독립군들이 모두 자유시에 집결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기로 만주, 연해주 지역 조선 독립군 세력은 사실상 모두 괴멸되고 말았고 대한독립군은 붉은 군대 소속으로 편입되어 이르쿠츠크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 사건으로 대한독립군단은 와해되었고 대한독립군단을 조직했던 서일은 자유시 참변으로 많은 동지들이 사망하자 이에 대해 책임을 지고 2달 후 밀산에서 셋으로 자결했다. 당시 이범석, 김홍일 등 많은 독립군은 이만으로 가지 않고 그냥 만주에 잠복하고 있었고 지청천은 포로가 되었다가 탈출했으며 김좌진은 이만까지 갔다가 자유시 참변이 일어나기 전에 탈출하여 만주로 돌아왔다. 자유시 참변 소문을 접한 경범은 온몸에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 접선을 시도해도 접선이 되지 않아서 줄 끊어진 연 같은 신세가 되고 말았다. 한편 이 소문을 들은 광국은 허망함을 느꼈고 남수는 간도와 러시아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만주로 가지 않기를 잘했다고 생각했다.